정부가 4050 세대는 보험료를 빨리 올리고 2030 세대는 천천히 올리는 방향으로 국민연금 개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인상폭은 밝히지 않아 맹탕 개혁안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칩워의 저자 크리스 밀러 교수가 반도체 독립에 나선 중국의 도전이 인류 역사상 가장 어려운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래 반도체 연구를 위한 글로벌 협업 생태계에서도 중국이 완전히 배제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월가에서 3분기 깜짝 성장한 미국 경제가 4분기부터 꺾일 것이란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침체는 없다며 이 같은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기아가 올해 3분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3% 늘어난 2조 8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3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입니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정부가 1년간의 논의 끝에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놨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내용이 없습니다. 일단 4050 세대는 보험료를 빨리 올리고 2030 세대는 천천히 올리겠다는 방향성만 제시하고 인상폭을 비롯한 중요한 숫자는 모두 빠졌습니다. 그리고는 공론화가 덜 됐다는 이유로 공을 국회로 넘겼습니다. 이 하루가 급하다고 시작한 연금 개혁인데 내년 총선 이후로 늦춰지게 됐습니다. 첫 소식 김수진 기자입니다.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안에서 보험료율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를 더 낼지 확정적 수치에 대해선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수급 개시 연령을 65세에서 늦추는 안도 사실상 포기했습니다. 특정안을 제시하기보다 공론화 과정을 통해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인상 방식에 대해선 청년 세대를 고려해 세대별로 속도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예컨대 중년보다 청년을 천천히 올리는 식입니다.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인상 속도를 연령 그룹에 따라 차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알맹이 없는 개혁안은 이미 예견된 수순이었습니다. 앞서 국민연금 개혁의 밑그림을 그리는 전문가위원회인 재정계산위원회는 무려 24개의 시나리오만 담긴 최종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은 국무회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친 뒤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됩니다. 국민연금 개혁의 공이 또다시 국회로 넘어간 건데 내년 총선 등 국회 시간표를 고려하면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한국경제TV 김수진입니다. 반도체를 둘러싼 글로벌 패권 전쟁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전쟁의 한복판에선 한국 반도체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었던 2023 글로벌 미래기술 포럼이 열렸습니다. 이 바이든 행정부 반도체법 제정을 주도했던 아론 로니 채터지 전 백악관 칩스법 조정관은 기조연설에서 이 반도체법은 민주당과 공화당의 초당적 지지를 받은 법안이기 때문에 내년 대선에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먼저 정재홍 기자입니다. 2,8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총 360조 원이 넘는 재정이 투입되는 미국 반도체 지원법, 이른바 칩스법. 법안은 미국 내에서 반도체 공장을 새로 짓는 기업에게 총 70조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골자입니다. 법 시행 이후 지난 1년간 미국에 공장을 짓겠다고 의향을 밝힌 기업만 460개가 넘고 약속된 기업들의 투자 금액은 200조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에런 로니 채터지 전 백악관 칩스법 조정관은 한국경제TV가 주최한 2023 글로벌 미래기술 포럼에서 칩스법이 국가 안보와 직결돼 있다며 내년 정권이 바뀌더라도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y're also, of course, important and vital in our military and defense systems. And so that brings together parties to support the CHIPS Act. Things may change. When you have different administrations, you may see different names. You may see different policies that are tweaked or adjusted. But the major thrust of the CHIPS Act, I feel strongly, will continue because there's a strong consensus in both sides. 지난 2021년 팬데믹 여파로 반도체 공급 대란이 발생하자
미국에서 자동차 가격이 폭등하는 등 인플레이션 현상까지 관측됐습니다. 최첨단 반도체가 아닌 설계가 단순한 범용 반도체 수급난으로도 경제 위기가 닥칠 수 있는 겁니다. 채터지 전 조정관은 미국은 이전까지 반도체 공급망에 대해 깊이 고민해보지 않았었다며 만일에 대비한 완벽한 공급망 구축을 위해 칩스법을 준비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텍사스, TSMC가 애리조나를 신규 공장 부지로 삼는 등 미국 전역에 투자가 분산되면서 민간의 지지도 압도적이라는 설명입니다. We've already seen a lot of benefits from the CHIPS Act, even though the money has largely not been allocated yet. You're seeing massive investments around the country. 다만 그는 칩스법과 다르게 민주당 주도로 만들어진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그 효과가 입증돼야만 정책이 지속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 오늘 포럼에서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칩워의 저자 크리스 밀러 교수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강연을 가졌습니다. 밀러 교수는 반도체 전쟁은 중국이 먼저 시작했고 미국의 견제 속에 중국이 반도체 독립을 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반도체 나노 경쟁의 미래를 묻자 패키징과 칩 디자인 등 아직도 혁신할 수 있는 분야는 남아있다고 답했습니다. 계속해서 정원우 기자입니다. 크리스 밀러는 칩을 둘러싼 전쟁은 중국이 2015년 반도체 굴기로 먼저 시작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막대한 지원금을 통해 SMIC와 같은 자국 기업들을 키워냈다는 겁니다. 하지만 미국의 반도체법에 따라 중국이 향후 10년간 반도체 산업에서 배제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Because China's being cut off of high-end tools, of high-end software, and probably most importantly, of the R&D collaborations that are necessary not just to produce next-generation chips, but to have visibility into trends in the chip industry over the coming decade. 지금 구도는 한국 기업의 도전이자 기회이며 최근 메모리 반도체 불황에 대해서는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이지 미중 관계 악화 때문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6월 게이트 올 어라운드 기술을 적용한 3나노 칩 양산 소식을 알렸고 최근 출시된 애플 아이폰 15에는 TSMC가 제조한 3나노 칩이 탑재됐습니다. 이제 삼성전자와 TSMC는 2025년 2나노 양산을 목표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나노 경쟁으로 치닫는 칩의 기술적 한계에 대해 밀러는 낙관적으로 내다봤습니다. 패키징과 칩 디자인 등에서 아직 혁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One different type of design. There are dozens of other types of designs that we haven't even begun to explore. And so I think when you look at the advanced packaging landscape, you look at the design landscape, even if we reach a peak transistor density at some point in 10 years' time, I'm still very optimistic about the scope for innovation beyond that. 또 기술 한계에 도달한 뒤에는 설계 중심의 경쟁이 벌어질 것이고 미국이 중국에 압도적 우위를 갖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크리스 밀러는 하버드에서 역사학을 전공한 역사학자입니다. 저서 칩워를 통해 반도체 산업의 역사와 미중 반도체 전쟁을 냉정하게 진단하면서 국내에도 잘 알려졌습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 국내 첫 오프라인 강연을 펼쳤습니다. 한국경제TV 정원우입니다. 오늘 토론자로 나선 진대재 전 정보통신부 장관은 인공지능 처리 속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특수 목적의 반도체를 설계하는 국내 팹리스들이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이근형 기자입니다. 앞으로 한국의 엔비디아처럼 투자가 유망한 반도체 분야가 어디가 되겠느냐는 청중의 질문에 진대재 전 정보통신부 장관은 AI 가속기 같은 특수 목적의 반도체를 꼽았습니다. 억셀러레이션이 필요한 특별한 특수 목적의 반도체 같은 거는 빠른 시간 내에 한국에서도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거고 그게 다음 세대로 가서 지금의 NPU나 CPU, GPU를 대체하는 다른 형태, 다른 또 패러다임이 나올 때 우리나라가 또 큰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엔비디아의 GPU가 AI 칩으로 작동하려면 AI 연산을 가속화하는 하드웨어 장치인 엑셀러레이터가 필수적인데 현재 한국에서도 퓨리오사 AI나 리벨리온 같이 이를 개발하는 기업들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채터지 전 백악관 칩스법 조정관 역시 AI나 양자 컴퓨팅 분야가 미국에서 가장 뜨거운 주제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그래픽 카드를 개발하다가 AI 최강자가 된 엔비디아처럼 완전히 새로운 기업이 이 시장에 들어올 수 있다고 그는 내다봤습니다. 한편 미국 칩스법 제정을 총괄한 채터지에게 진 전 장관은 미국에 투자한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왜 민감한 정보를 공개해야 하냐며 반론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Semiconductor fab and creating jobs and paying corporate tax and helping U.S. government for the supply chain management, things like that. Was not enough? You really need some hooks on their own sensitive information. The investment of Samsung in Texas in the United States goes back to the late 1990s, I think, maybe earlier, right? So there's been good business relationships for a long time, and I expect it to continue. But I will tell my former colleagues about this message. 진대재 전 장관은 지난 1984년 IBM에서 삼성전자로 넘어와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을 육성시킨 선구자로 꼽힙니다. 그는 최근 애플이 차세대 운영체제에 생성형 AI를 넣기 위해 자체 칩을 만드는 시도가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고 본다며 한국의 청년들도 할 수 있다고 격려했습니다. 한국경제TV 이근영입니다. 마켓플러스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은 국회에서 나온 금융당국 수장들의 공매도 관련 발언들을 정리해봤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했는데요. 이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연일 공매도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를 의식한 듯 금융당국에서도 공매도 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내놓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윤창현 의원은 공매도가 잘못된 제도는 아니지만 당국이 지나치게 감싸는 것처럼 보이면 이 개인 투자자들이 오해하게 된다면서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중단하는 방안을 제안했는데요. 이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당국이 공매도를 감싸는 것처럼 느껴졌다면 유감이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제도를 원점에서 모두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불법 공매도의 전수조사 필요성을 지적하는 질문에 대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한편 국회에서도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강훈식 의원은 공매도 거래 전산화를 통해서 이 무차입 공매도 거래가 불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제가 이른바 하한가 따라잡기에 나선 개인 투자자들의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IM 실내요 핫다 불개미들로 준비했는데요. 지난 19일 영풍재지 그리고 대양금속의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그런데 거래재개 첫날 두 종목 모두 하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영풍재지는 오늘도 하한가를 기록했는데 대양금속은 오늘만 이 445억 원 넘는 개인 투자자들의 거래 대금이 몰리면서 이 주가가 끌어올렸습니다. 시장에선 낙폭이 과다하다고 판단한 개인 투자자들이 저가 매수의 기회로 생각하고 이 대양금속을 매수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 같은 투자 전략은 위험성이 크다면서 우려도 나옵니다. 이 한 증권사 연구원은 가치를 판단하기에 현재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다. 그러면서 신중한 투자가 요구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지난 1년간 주가가 200% 이상 상승하거나 또 상승 10개 계좌의 이 매수 관여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이런 경우가 지속될 경우에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영풍재지처럼 장기간에 걸쳐서 이런 불건전 거래가 발생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마지막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오늘 증시 시황 관련된 얘기로 준비를 했습니다. K증시 불안한 반등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어제 큰 충격을 받고 흔들렸던 우리 시장, 오늘은 소폭이긴 하지만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코스피도 2,300선을 회복하긴 했는데 이 증권가에선 여전히 불안한 반등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왠지 살펴보면요. 기관이 오늘 조금 이렇게 3,134억 원어치를 순매수하면서 이 지수 하락을 방어하긴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들의 순매도세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이번 주 들어서 코스피만 이 1조 6천억 원어치를 팔아치웠거든요. 그리고 또 주요국 증시 가운데 상승폭이 가장 적은 게 바로 코스피였습니다. 때문에 불안한 반등이다 이런 평가가 나온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오늘도 주요 기업들의 3분기 실적 발표가 이어졌는데요. 제가 오늘 기아의 실적을 준비해봤습니다. 기아는 올해 3분기 2.8조 원어치의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이게 바로 작년에 비해서 272%나 넘게 늘어난 겁니다. 기아는 소렌토, 스포티지, 카니발 같은 차량들의 이 판매 대수가 늘었고요. 또 차량당 판매 단가도 올랐고, 그리고 또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서 이 영업이익이 개선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기아 관계자는 지정 확정 리스크, 고금리, 인플레이션 같은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도 이 수익성 강화에 노력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마켓플러스 전해드렸습니다.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열풍이 불었던 해외 부동산 투자가 고금리 시대를 맞아 독이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와 KB증권이 운용사를 통해 영국 런던 오피스 빌딩에 투자했다가 투자금 전액을 날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건물 가격이 이미 반토막이 난 상황, 손실을 털고 나오려고 매각에 나섰지만 이마저도 실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대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투자한 영국 런던 번화가의 한 오피스 빌딩.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면서 매각에 난항을 겪으며 투자금 전액을 날릴 위기에 놓였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지난 2018년 베스타스 자산운용을 통해 KB증권과 각각 900억 원씩 지분 방식으로 투자했는데 현재 자산 가치가 인수가 대비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겁니다.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최근 일본 3대 메카뱅크인 미쓰비시 UFJ가 이 건물의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이마저도 매각이 불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베스타스 자산운용은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른 기관과도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사실상 업계에서는 새마을금고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채 손실이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합니다. 시장의 여러 가지 상황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변수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상황이라 하면 건지기 거의 없다. 한화자산운용도 런던 카나리워프 오피스 빌딩의 후순위 대출로 수백억 원을 투자했다가 채무 불이행 위기에 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만 한화자산운용 측은 손실이 난 것은 맞지만 지금 대주단에서 자산 가치를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지스 자산운용의 독일 부동산 펀드도 80% 넘는 손실이 발생한 가운데 최근 6년간 해외 부동산 공모펀드에 묶인 개인 투자자의 자금이 무려 1조 원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내년에만 약 4천억 원 규모의 공모펀드 만기가 돌아오는 만큼 투자자들의 대규모 손실을 막기 위해 증권업계의 노력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해외 상업용 부동산의 공실률이 워낙 크고 가치가 많이 하락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손실을 당장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과거 기대 수익률이 높다는 이유로 인기가 있는 그런 대체 자산에 과도한 포지션을 투자하는 것은 좀 자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금리와 코로나19 영향으로 해외 부동산 시장 곳곳이 지뢰밭이 된 가운데 과거 선진국 오피스 투자에 열을 올렸던 증권사와 운용사들이 잇따른 매각 실패로 막대한 손실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대현입니다. 일명 농슬라라고 불리는 농기계 전문 기업 대동이 자율 작업이 가능한 농기계를 내놨습니다. 우리나라 농업을 첨단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인데 이런 자율 작업 농기계 매출을 매년 2배씩 성장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콤바인이 알아서 움직이더니 벼를 수확합니다. 어디를 수확할지 범위를 정해놓고 화면만 누르면 됩니다. 콤바인은 다루기 가장 어려운 농기계로 꼽히는데요. 이 콤바인은 저처럼 농기계를 처음 다루는 사람도 운행할 수 있습니다. 자율 작업 기능이 탑재됐기 때문입니다. GPS로 실시간 위치 정보를 받아 움직임을 정밀하게 제어하는 방식입니다. 대동은 이번 콤바인 출시로 자율 작업 농기계 3종 라인업을 완성했습니다. 자율 작업을 활성화를 시키면 저는 운전에 대해서는 덜 신경 써도 되다 보니까 피로도가 굉장히 덜하고 그다음에 작업도 잘 되다 보니까 효율성도 많이 좋았습니다. 대동이 그리는 한국 농업의 미래는 첨단 정밀 농업입니다. 농기계 판매에 그치지 않고 농업을 돕는 소프트웨어로 농가 소득을 올린다는 겁니다. 출발점은 농작물의 생육 상태를 살피는 드론입니다. 이렇게 파악한 데이터를 활용해 최적의 비료 투입 시기나 수확 시기를 예측합니다. 지난 3년간 전국 76만 제곱미터의 농지에서 시범 운영해 본 결과 비료 투입량은 6% 줄고 생산량은 18% 증가했습니다. AI를 탑재한 무인 자율 작업 농기계 개발도 착수했습니다. AI 비전 기반의 자율 판단, 자율 작업이 스스로 가능한 기계로 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AI 농기계에 의한 무인 농작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동은 현재는 8% 정도인 자율 작업 농기계 매출 비중을 5년 뒤 5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국내에서 충분히 자율 작업 기술과 실적을 쌓은 다음 해외에 본격적으로 수출한다는 전략입니다.
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은행들이 예금 보험료와 지급준비금을 부당하게 대출을 받는 사람들에게 떠넘긴다는 지적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올해부터 이 같은 문제점을 바로잡은 새로운 기준이 생겼는데 이 새로운 대출이 아닌 기존 대출에서는 여전히 부당한 가산금리를 매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용훈 기자입니다. 은행이 파산했을 때 예금자들이 맡긴 돈을 지급하기 위해 가입하는 예금자 보험. 예금자 보호를 위해 은행이 내야 하는 비용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우리은행은 그동안 대출 고객이 내는 가산금리에서 이 돈을 빼왔습니다. 은행의 전체 예금액 중 일정 비율 이상 중앙은행에 예치해 두어야 하는 지급준비금도 역시 대출 고객이 내는 이자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우리은행이 이런 식으로 대출 고객들에게 떠넘긴 비용은 최근 5년간 1조 4,055억 원, 올 3분기 판매 관리비의 1.7배에 달합니다. 예금자를 위한 지급준비금과 예금자를 위한 예금보험료가 대출자의 대출 이자 속에 녹여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정치권의 이 같은 지적에 은행연합회는 올해부터 은행이 부담해야 할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을 대출 가산이자에 포함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새로운 모범 규준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우리은행은 대출 가산금리에 여전히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을 포함시키고 있었습니다. 새 모범 규준이 올해부터 적용된 만큼 올 1월 1일 이후 신규 대출 고객에만 가산금리 혜택을 주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30년 주택담보대출인 같은 경우에 23년 1월 1일 이전에 30년 주택담보대출을 했다라고 하면 기존 대출이기 때문에 30년 동안 이 부당한 가산금리를 내고 있으란 말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고객과 함께한다는 캐치프레이즈를 전면에 내걸고 상생금융에 앞장선다는 우리은행.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이자 장사의 혈안이 된 추악한 민낯이 숨어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 서울 강북 뉴타운에서 4천 가구가 넘는 대단지가 오늘부터 분양을 시작합니다. 이 청약 불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지역이지만 이 분양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때문에 어떤 성적표를 받을지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성나균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동대문구 이문동에 나와 있습니다. 강북 뉴타운 사업지에서 최대어로 꼽히는 이문 3구역을 재개발한 단지가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 분양한 단지들이 완판을 기록했던 만큼 기대감이 높은 상황인데 과연 실제 분위기는 어떨지 직접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에서 보기 드문 초대형 아파트 단지의 공사가 한창입니다. 이곳에 들어서는 이문 아이파크자이는 전체로 보면 4천 가구가 넘고 일반 분양 물량만 1,400가구에 달합니다. 최근 분양 가격이 확정됐는데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84제곱미터 기준 12억 원 수준입니다. 지난 4월과 8월 인근에서 분양한 단지보다 입지가 좋아 흥행이 예상되지만 높은 분양가는 부담 요인입니다. 지금은 높아진 분양가로 인해서 이제 문의 전화가 조금 줄어든 상황입니다. 앞선도 현장보다는 이 시장의 기대가 많이 반영된 가격 때문에 청약 경쟁률이 약간 떨어질 수는 있거든요. 저는 물론 완판될 거라고 봅니다. 최근 서울에서도 교통이 불편하고 주변 환경이 좋지 않아 미분양이 발생한 곳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문 아이파크 자이의 경우 지하철역 2곳과 상당히 가까운 초역세권이라는 점이 호재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성인 남자 걸음으로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직접 걸어보겠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까지 채 1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매머드급 단지가 들어온다는 소식에 주민들의 기대감도 높습니다. GS랑 현산이랑 이번에 같이 좀 더 신경 써서 튼튼하게 짓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깨끗한 단지가 들어온다고 해서 지역 주민으로서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낙후 지역에서 새로운 주거타운으로 탈바꿈할 이문동 일대. 하루가 멀다고 치솟는 분양가를 실수요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번 청약 결과에 부동산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성나균입니다.
뉴스플러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